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동유럽의 끝없는 참극과 중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동안 미국의 뒷마당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못 본 척하는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침략을 작전이라 부르고 포탄을 협상이라 포장하는 그 얄팍한 수사 아래 수많은 삶이 갈려나가는데도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빨리 익숙해지곤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경고하는 길도 외교를 빙빙 도는 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급소를 정면으로 겨누는 삼중 공세를 한꺼번에 던졌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불이 눈썹 끝까지 번진 듯한 이 순간 미 해군이 해상에서 포위망을 조여오는 와중에 마두로가 텔레비전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우스우면서도 비장한 웃음이 먼저 나오다가 다음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장면이지요. 권력을 쥔 자의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벽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춤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칼을 뽑았을까요? 단순한 응징일까요? 아니면 서방구로 촉수를 뻗어온 중공과 이란의 문어발을 잘라내려는 전략적 수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이 실행 중인 경제적, 군사적 참수 작전의 실체를 해부하고 국제 규칙을 비웃듯 돌아다니는 유령 선단이라는 그림자의 네트워크를 걷어내 보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뒤도 뻔뻔하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세력들이 있듯 바다 위에서도 우리는 합법이다라는 가면을 쓰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 끝에 몰린 자의 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2025년 12월 11일에 벌어진 그 자체로 풍자 같은 장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리듬에 몸을 맡기더니 1980년대에 유명했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걱정 말고 행복하자. 노래 실력은 전문적이라 하기 어려웠고 춤 동작은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침착해라. 두려워할 것 없다. 그는 심지어 북미 제국주의의 강철 이빨을 으스러뜨리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다만 그 장면은 결의의 연설이라기보다 위기 때마다 노래로 현실을 가리는 독재자들의 오래된 레퍼토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동유럽에서 포연이 짙어질수록 선전 영상이 더 화려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참혹함을 가리기 위해 더 요란해지는 그 역설 말입니다. 정치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정반대의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유명 논평가 벤 샤피로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마두로가 두려울 때 그는 노래한다. 현실은 이것이 낙관이 아니라 전형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임을 보여줍니다. 마두로는 노래로 미국 군함의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을 덮으려 했고 춤으로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은 더 크게 웃는 척하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전쟁을 시작해놓고도 우리가 피해자라 우기는 것처럼 누군가는 포위망이 좁혀오는데도 우리가 강하다는 연기를 합니다. 이 억지 흥의 무대가 펼쳐지기 하루 전 미군은 충격적인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국제 해역에서 베네수엘라의 유령, 유조선 한 척을 공개적으로 납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이었고 전면 봉쇄 작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관측통들은 거창한 말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 말고는 마두로 정권이 이제 사실상 반격 수단을 거의 잃었다고 봅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군은 무너졌으며 민심은 흩어졌습니다. 지금 마두로의 보복은 돌로 제 발등을 찍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미 비틀거리는 발등을 말이지요. 마두로의 공포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은 이전 임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 숨통을 완전히 죄어 정권의 산소줄을 끊어버리려는 설계입니다. 두 번째, 총성 없는 참수 삼중 공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했기에 이른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의 철의 사나이가 이렇게까지 동요할까요? 핵심은 세 갈래의 창끝이 동시에 정권의 세 치명점을 찌른다는 점입니다. 정통성, 자금, 군사적 실행력입니다. 첫 번째 창끝은 테러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현 지배 실체를 외국 테러 조직 FTO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딱지가 아닙니다. 미국 법체계에서 테러로 낙인 찍히는 순간 판이 달라집니다. 이 규정은 미국이 최고 수준의 법적 안보 권한을 가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대테러의 문제가 됩니다. 그 결과 단순한 경찰이나 마약 단속 차원을 넘어 미군이 직접 추적, 봉쇄, 타격 작전에 개입할 길이 열립니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오래 기다려온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 손을 묶던 끈을 풀어주는 셈이지요. 전쟁을 특별한 무언가로 포장하는 세력들에게 법은 때로 냉정한 현실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창끝은 해상 마약 전쟁입니다. 2025년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 남부사령부 소스컴은 동태평양과 카리브 해에서 강철 방패 작전을 조용하지만 거칠게 전개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대규모 소탕 작전이 26차례 수행됐고 마두로 정권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기도 한 마약 밀매 세력 가운데 최소 99명이 사살됐습니다. 여러분, 해상 마약 소탕에서 99명이라는 사망자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미군이 얼마나 결연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제로 총을 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몰한 배 한 척, 압수된 화물 한 번은 곧 카라카스의 부패한 장성들이 숨겨둔 검은 지갑을 찌르는 창끝입니다. 전쟁을 벌이며 국민을 위해서라 외치는 자들이 대개 가장 두꺼운 지갑을 숨기듯 독재도 늘 같은 법이지요. 세 번째 창끝은 석유 혈관의 봉쇄입니다. 이게 결정타에 가깝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미국은 유조선 한 척을 공개적으로 납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펜본디 법무장관의 발표를 통해 이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헤즈볼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의 일부였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섬뜩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지 생계를 위해 석유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 테러 네트워크의 자금 중개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납포된 선박은 고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바다에는 1000척이 넘는 유령 선단이 더 큰 그물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나라들은 국경선을 무력으로 넘고도 우리는 규칙을 지킨다고 말하듯 이 선단도 국제 규칙을 종이 쪼가리 취급하며 바다를 누빕니다. 세 번째, 유령 선단의 정체와 석유 제국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이 유령 선단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어야 합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완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유조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법은 대단히 교묘합니다. 국적을 바꿉니다. 오늘은 파나마 깃발, 내일은 라이베리아 깃발, 선명한 이름을 몸체에 새겨 놓았다가 옷 갈아입듯 재도장합니다. 소유주를 감추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촘촘히 엮어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를 꺼버립니다. 추적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단순한 신호불량이 아니라 계획된 실종입니다. 그들은 공해 한가운데서 환적을 반복해 원산지 흔적을 지웁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한 배에서 다른 배로 또 다른 배로 넘어가며 합법 원유와 섞인 뒤 중국이나 인도 항구에 들어갑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서류상의 제재를 넘어 유조선을 직접 납포한 것이 중대한 단계적 상승이라고 봅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뭘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너희의 자산을 빼앗겠다.
석유가 왜 마두로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로 300억 배럴이 넘는다고 추정되며 전 세계 공급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검은 금 위에 앉아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부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진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자원 저주에 더해 사회주의식 무능한 관리가 겹쳤다는 데 있습니다. 이 조합은 동유럽에서 침략이 길어질수록 민생이 더 빠르게 무너지는 장면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지도부의 구호는 커지는데 현실의 빵은 얇아지지요. 마두로의 스승이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 산업 전체를 국유화해 정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재투자와 기술 발전 대신 석유 돈은 표를 사는 복지쇼로 흘러갔고 진짜 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제재가 몰려오자 그나마 남은 돈줄도 멈췄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제재가 일부 완화됐고 미국의 쉐브론이 제한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돌아와 올가미를 조였습니다. 그는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쉐브론의 활동에서 어떤 이익도 단 한 푼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쉐브론이 생산한 석유는 부채 상환이나 미국으로의 납부에 쓰일 뿐 마두로의 주머니로는 한 푼도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자면 밸브는 열되 금고는 잠근 형태입니다. 그리고 밀수를 막기 위해 2025년 1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유조선 전반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합법 수입도 막히고 불법 우회도 막히며 혈관이 거의 완전히 끊기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와 춤뿐이라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현실이 무너지면 선전은 더 요란해지니까요. 네 번째, 미국의 진짜 동기는 개인적 복수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연함이 개인적 자존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첫 임기 때 마두로를 끌어내리지 못한 것을 아직도 앙심 품고 있다는 해석이지요. 채텀 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는 트럼프가 정권 교체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강경파 참모들이 마두로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지금이 일격에 끝낼 기회라고 설득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복수심으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해외 군사 개입을 제한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온 트럼프가 국경 가까운 곳에서 전쟁을 벌일 위험을 단지 자존심 때문에 감수할까요? 답은 국가 안보입니다. 워싱턴의 보수 분석가들은 더 불길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실패 국가가 아니라 서반구에서 미국의 최대 경쟁자들이 쓰는 전진기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의 거리는 1500마일도 채 되지 않고 미국 남부 국경까지도 2000마일 안팎입니다. 미사일과 비대칭전의 시대 이 거리는 너무 가깝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중공, 러시아, 이란이라는 세 세력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은 석유를 담보로 한 대출 형태로 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와 군사 고문을 제공합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자금 세탁과 마약 밀수의 허브로 이 땅을 활용해 테러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와 테헤란이 미국 집 앞에 전초기지를 내려놓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작전은 한 화살에 2마리를 넘어 3마리를 노리는 수입니다. 마두로를 치지만 가장 아픈 곳은 결국 중난 하이와 테헤란의 권력자들입니다. 5번째, 베이징의 손길은 은행에서 전진 기지까지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군사적 근육을 제공하고 이란이 지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면 중공은 이미 임상적으로 죽어가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산소통을 들이밀어 숨을 붙여주는 존재입니다. FDD 분석가들은 냉정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중공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자이자 최대 원유 구매자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베이징은 석유와 맞바꾸는 대출로 60억 달러 이상을 카라카스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야심은 석유 수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잔혹한 선택적 삼키기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5년 상하이 박람회에서는 베이징과 카라카스가 무관세 자유무역 합의를 맺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 4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국 상품이 베네수엘라로 거의 장벽 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 산업의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이 합의가 베네수엘라의 구명줄이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압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 이미 약한 생산은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원자재를 대주고 중국의 과잉 생산품을 떠안는 신형 식민지 역할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빙산의 윗부분일 뿐입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중공의 군사정보 존재감이 갈수록 노골화된다는 점입니다. 유엔에서 활동했던 베네수엘라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하버드대학교 연구원인 이사이아스 메디나는 섬뜩한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중공이 베네수엘라의 과리코주에 지상위성 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과학통신협력 프로젝트로 포장됐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를 전략적 감청 위치결정 시설로 의심합니다. 즉 베이징이 미국의 뒷마당 한복판에 눈을 박아 카리브해와 남대서양의 군사해상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내세웠던 21세기 사회주의 간판은 어느새 미국의 적대 세력들이 활용하는 전진기지로 변했고 그 임대료를 내는 쪽은 다름 아닌 중공입니다. 여섯 번째, 이란과 헤즈볼라의 중계기지, 서반구의 어두운 환승역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배우를 보겠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입니다. 왜 중동의 이란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목숨을 거는가? 답은 돈 세탁과 테러입니다.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는 불법 활동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정보 보고들에 따르면 이란은 베네수엘라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중개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마약, 불법금 채굴, 각종 범죄에서 나온 자금이 이곳에서 세탁되고 다시 중동으로 흘러가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조직의 활동 자금이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도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밀수와 세탁에 더 의존하게 되는 패턴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회피 수단이 늘어나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우회로가 필요해지는 법이지요. 이스라엘의 한 국가안보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단위 시티노비치는 이란이 최근 전략적 불안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중동에서 핵 관련 시설과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연속 타격을 받자 테헤란은 베네수엘라를 마지막 구명정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두로를 잃으면 이란은 서반구에서 가장 중요한 후방 거점을 잃습니다. 제재 회피 통로도 IRGC의 요원과 공작원들이 숨을 곳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새 제재가 발표되자 이란 외교 당국이 과도할 정도로 거칠게 반응한 것은 오히려 공포의 신호로 읽힙니다. 침착할 때는 대화를 말하고 흔들릴 때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 외치는 법이지요. 일곱 번째, 가마솥 아래 장작을 빼는 한수, 그리고 중난하이가 치를 대가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령 유조선과 그 네트워크를 정조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가마솥 아래 장작을 빼는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다 위 포위망을 조이고 유조선을 납포하며 운송회사를 제재하면 직접 타격을 받는 쪽은 마두로입니다. 그러나 내부 출혈이 더 큰 쪽은 중난하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제재 대상 국가들로부터 들여오는 원유가 전체 수입의 4분의 1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잡는 것은 마두로의 수입을 끊는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향한 경고가 됩니다. 유령 선단이 무너지면 중국은 경기 둔화를 떠받치기 위해 활용하던 값싼 원유의 거대한 통로를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베이징이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수십억 달러도 정권 붕괴와 함께 공중 분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윈윈을 외치던 투자일수록 막상 손실이 나면 책임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지요. 트럼프는 바둑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이나 테헤란을 향해 직접 총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말을 움직여 숨통을 끊으면 도미노가 굴러가 경쟁자들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 작전이 보내는 메시지는 차갑습니다. 미국은 서방구에 어떤 형태의 적대 기지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중공의 경제 기지이든 이란의 테러 자금 기지이든 말입니다. 마두로의 춤은 마지막 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은 중난 하이와 테헤란의 권력자들에게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팽창 야망에 울리는 조종처럼 들릴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경고지요.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해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